여기 보니까 이제 영정 예슬이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역 파라곤 이거 상가 실패 사례잖아요. 2018년 여름에 동양 파라곤 상가를 샀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15억 5천 정도 됐죠. 몇 평? 전용면적 13평, 계약면적 35평 이런 게 있었어요. 전용 13평을 15억? 오늘도 부동산 뉴스를 위해 또 네. 저희가 모였습니다. 오늘이 2월 25일이고요. 기준금리 인상 1년 반 만에 멈췄다. 3.5% 동결. 제가 이거 가지고 남산 메이트가 있어. 내가 여기 음. 나인원에 사는 좀 물어봤는데 네. 미국이 금리를 또 올리기로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보수적으로 봤을 때 2년 받고 빨리 하면 1년 반, 1년 정도 고금리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자기는 지금 3년까지 본다 그러더라고요. 동결한 게 되게 좋은 뉴스는 아니다.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동결한 거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인플레가 막 다 잡히고 이런 상황이 아닌데도 동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네. 미국은 여력이 있으니까 이제 더 금리를 3번 정도 더 올리겠다 얘기를 그렇죠. 해서 그러면 이제 한국을 안 올릴 수가 없으니까 따라갈 네. 수밖에 없대요. 이거는 하여튼 뭐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금리는 당분간 유지될 거니까. 그래서 고금리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거잖아요. 한 그렇죠. 10년 동안 진짜 이게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사실 솔직히 좀 후달립니다. 뭐 여기 모두가 흔들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서울 3만 가구 입주 이런 기사가 있어요. 네. 네 채 중에 한 채가 강남이다. 입주 물량 여기 기사를 보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에서 2020년에 5만 6천 가구, 네. 21년에 4만 6천, 22년에 3만 4천, 23년 올해죠. 네. 올해는 3만 3천 가구가 입주 네. 예정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지난 10몇 년 동안 평균이 한 4만 가구 좀 넘거든요. 네. 신축으로 이제 분양되는 게 3만 3천이면 적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적은 건데 평균. 강남구랑 서초구에 이제 입주 물량이 많이 이제 들어서게 네. 되고 강남 서초뿐만 아니라 동작 이런 데 좀 많이 들어서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강남 폭탄이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 것 같고요. 기사를 읽어보면 27%는 강남권에 집중돼 있다라고 얘기를 네.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입주 물량 자체는 굉장히 적은 건 맞아요. 네.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 그 추이를 보면 입주 물량이라는 게 지금 이제 분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업 시행인가를 얻고 네. 뭘 하고 그 단계들이 어느 진행이 되고 착공을 해야 그 다음 2, 3년 후에 입주가 되잖아요. 네. 근데 지금 착공하고 있는 것들 그리고 시행사랑 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2025년이면 아마 우리가 집계한 이래로 최저 입주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서울이. 그러니까 이제 2만 가구대로 떨어질 수 네. 있고 심한 경우에는 만 가구 후반대. 근데 이렇게 되면 입주 물량이 너무 적게 되면 또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요즘에 또 이제 아파트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약간 좀 바뀌고 있고 네. 규제가 왕창 풀린 상태에서 입주 물량이 딱 통제가 되면 3만 가구가 아니고 2만 가구 초반대로 가버리면 다시 아파트가 이제 대세 상승기로 갈 수 있다. 공급량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네.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런 주장들에 대한 또 반론도 또 있어요. 거기에 금리까지 받쳐주면 대세상승자가 네, 되겠죠. 근데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또 반론들이 있고 네. 근데 금리가 이게 쉽게 낮아지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도 네. 있고 기준금리 3.5%대 살고 있는데 4%까지 갔다가 3%나 2%대까지 네. 가더라도 지금 수요 사이드에서 안 받쳐준다 지금 이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서울 아파트 그래프를 그려보면 입주 물량이 적어지면 가격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입주 물량이 적어진 시기에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입주 물량이 오히려 많은 시기에 가격이 또 올라가기도 하고 그래서 입주 물량만 가지고 이걸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반론들도 있어요. 그게 어떤 게 옳으냐는 네. 뭐 미래를 누가 알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도 몰빵합니다 제상. 자신감이 좀 떨어지셨네요. 그게 왜냐하면 미래를 예측하는 건 진짜 맞아요. 힘들고 다만 우리가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팩터들이 있어요. 금리랑 네. 그 다음에 소득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 공급이죠. 이 세 가지 팩터가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이 세 가지 팩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또 결정되진 또 않더라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입주 물량이 많을 때 가격이 올라가고 이제 입주 물량이 적을 때 가격이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되게 이제 지난 20년 네. 동안 보면 그래서 이제 공급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항상 경제랑 예측은 대응인 것 같아요. 네. 그때 대응을 하면서 가야지 꼭 입주 물량이 2025년에 굉장히 떨어질 거고 왜냐면 2022년부터 경기가 너무 안 좋아지니까 시행사나 시공사가 착공을 안 하잖아. 네. 착공을 안 하면 당연히 2, 3년 후에 물량이 줄어들 거고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전세난 같은 게 좀 날 수도 있고 네. 하지만 수요 사이드가 지금 너무 약하다라는 반론들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재밌는 여담 내가 이렇게 써놨어. 요즘에 내가 또 그 친구랑 막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여의도에 있는 친구다 보니까 주식시장에 굉장히 좀 깊게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2022년 1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람들 접대를 하러 가거나 이러면 룸사롱을 했는데 가게 되잖아요.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여의도 가면 되게 유명한 룸사롱 있어요. 상한가라고. 그런데 또 상한가다. 네, 또 여의도 촬영 갔다가 네. 봤잖아. 아니 어떻게 룸사롱 이름이 상한가예요? 상한가는 안 가죠. 네, 거긴 안 가죠. 네. 2021년하고 22년에는 재밌는 게 주식, 코인, 부동산이 지금 너무 안 좋지만 그때는 좋았잖아요. 그 당시엔 주식, 코인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왔대요. 아무래도 룸사롱이라고 하는 곳은 그레이드마다 다르겠지만 약간 네. 하이엔드 룸사롱 우리가 뭐 이제 템프로라든가 이렇게 부르는 곳은 네.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근데 그 돈을 뭐 부자들이면 쓸 수도 있지만 쉽게 버는 사람들이 좀 많이 가거든요. 그때 경기가 너무 좋아서 갑자기
갑자기 나 올해 얼마 벌어 이런 사람들이 좀 많이 가잖아요. 이게 내가 그냥 진짜 막 노력으로 돈 번 사람은 쉽게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렇죠. 단기간에 버신 분들이 확 맞아요. 가더라고요. 갑자기 막 플렉스하러. 돈이 네, 플렉스도 하고 이제 갑자기 이제 돈을 쓸 때를 쓸 주체를 데가 못하는 없으니까 거죠. 주체가 네. 없으니까. 그때 그런 분들이 많이 왔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외식업 사장들이래요. 이런 것 같아요. 이게 개인의 경험으로 봤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전체 사회 통계나 이런 거 매출이나 이런 거 다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역사를 공부할 때도 예를 들어서 뭐 19세기 후반에 프랑스 사회가 어떤가 이런 걸 공부할 때 가장 좋은 거는 그 당시에 모든 통계들이 다 있으면 그거를 취합해가지고 어떤 게 객관적으로 더 진실에 가깝느냐, 어떤 사람들이 잘 살았고 어떤 사람들이 어디 몰려 살았고 이런 것들 다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런 통계가 없을 때에는 실제로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의 일기를 뒤지고 그 사람들이 썼던 뭐 광고문이라든가 아니면 선언문이라든가 이런 거를 계층별로 다 취합을 해가지고 개인의 어떤 경험을 가지고 거시적 역사의 어떤 모습을 그려내는 이런 방법론도 있거든요.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한 개인의 특정 지역에 이제 룸사롱에서 이제 마담들이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과연 이게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느냐 반영 못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제 주변에서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은근히 반영이 많이 돼요. 아니, 요즘 원래- 코로나 풀리면서 외식업이 그게 잘 된다면서요. 네, 잘 되는 데는 또 외식업도 되게. 워낙 잘 되고 그리고 원래 그 약간 어둠 속에 있는 그 경제에 있는 분들이 세상 돌아가는 걸 제일 잘 알아요. 되게 빨리 이게 네, 프론티어에서 맞아요. 어떻게 보면 가장 잘 그렇죠. 되는 업종 사람들이 오는 거잖아요. 맞아요. 또 접대를 하다 보면 되게 긴밀한 얘기를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 네네네, 안에서. 그렇죠. 요즘에 근데 진짜 잘 되는 거는 외식업 네. 빼고 거의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요즘에 또 네. 외식업이 다시 사이클이 돌아왔다 이런 네.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렇고 다음 기사로 가보면 21억 아파트 아빠 찬스로 샀어요. 직거래 편법 증여 기승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최근 부동산 트렌드보다는 그러니까 늘 있었던 거죠. 있었던 일이고. 근데 이번에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으니까 증여하기 되게 좋은 시즌이다 맞아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집값이 예를 들어서 20억 하던 아파트가 12억까지 떨어지게 네. 되면 12억에 이제 실거래가 된 게 있으면 지금 그것도 잘 안 팔린다. 호가는 낮은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12억인데 이제 호가는 10억 5천이에요. 그러면 아예 9억이 판매를 하는 거죠. 이제 매각을 하는 거죠. 자녀한테. 근데 자녀한테 매각을 할 때 실제 이게 실거래 가격이 12억이 찍혀 있다 해도 30% 정도는 그 마진을 둬요. 그 정도는 이제 특수관계자끼리 거래라고 해도 이익을 증여했다라고 보지 않아요. 그게 이제 부당행위 계산 부인 때문에 그런데 세법에 그런 규정이 있어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은 말 그대로 현저하게 뭐 법인의 자산 이런 걸 처분을 할 때 시가의 30%까지는 부당행위를 보지 않고 30%가 넘어가면 부당행위로 봐서 다 비용 부인해 버리거든요. 그거를 이제 차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 임대 후 분양이었잖아요. 여기가 원래 네. 임대를 한 다음에 4년 후에 분양권을 준 거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시행사에서 밀어붙여가지고 1년 후에 분양을 받아라 네. 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송이 한번 붙었었고 1년 반 후에 입주민들이 등기를 떼간 거죠. 근데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을 권리를 준 거잖아요. 임대 4년 동안 살 수 있는 권리와 4년 후에 행사할 콜옵션을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에 분양 가격이 75평 기준으로 42억에서 50억 사이였어요. 근데 50억에 내가 이거를 분양을 받았어요. 4년 동안 살면 임차권을 등기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조기 분양이 되면서 당시의 분위기가 어땠냐면 분양 가격이 50억인데 이건 최소 지금 7, 80억이면 팔리겠는다라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네. 실제로 주변 실거래가를 봐도 한남도일도 그렇고 75평이 그래도 평당 1억은 그냥 기본 아니야 해서 75억은 가겠네 라고 하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당시에 분양할 때. 그래가지고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50억에 분양을 받으면 자식한테 넘겨주면 70억, 80억이 넘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녀한테 회사를 하시는 분이면 배당을 좀 많이 해주거나 해가지고 소득증명을 만들어준 다음에 분양권을 넘겨버린 사례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실제 나인원 한남에서 엄청 많이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당시에는 실거래가 안 찍혀 있으니까 나인원 한남의 가치가 75평의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분양 가격은 50억이야. 근데 분양권을 내가 이제 이쪽을 가지고 있는데 임대후 분양이기 때문에 이 분양권을 내가 샀다 이런 개념도 아니고 맞아요. 임대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분양 계약자를 바꾸면 되거든요. 내부적으로 바꿔버렸어요. 그거를. 내부적으로 아버지가 실제로 분양을 받은 건데 아들한테 계약자를 바꾸고 그럼 아들이 이걸 받게 되면 무료로 세금 없이 몇십억을 증여한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나인원 한남 같은 많이 경우도. 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세무과세관청에서 마음 먹고 잡으려고 하면 잡을 수 있는데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당시 실거래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납세 의무자랑 과세관청이랑 이제 붙었을 때 누가 이기느냐 이거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과세관청에서 건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이거 네. 덧붙여서 요새 그 실거래 띄우기 또 그걸로 조사를 시작하겠다. 아 근데 실거래 장난치는 공인중개사랑 난 진짜 공인중개사 입장이나 아파트를 막 그 지역에 되게 많이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할 만한 유인이 되지만 아니 실거래 띄우기 그거 진짜 너무 저급한 수법 아닌가요? 보니까 이제 실거래 신고 제도가 신고 기한이 60일이었다가 계약일로부터. 네. 네네. 근데 2020년도에 이게 30일로 단축이 됐어요. 네. 생각해보면 그 2020년도가 한창 또 호황기였고 네. 아파트 같은 거는 단지 내 이제 최고가만 찍히면 막 그 단지가 움직이잖아요.
띄우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법적인 그런 실거래 띄우기가 거래에 영향을 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광교 신도시에 있는 중흥 S클래스 거기가 대장주 네. 아파트잖아요. 중흥 S클래스 34평이 최고가를 그런 식으로 취소된 맞아요. 거래로 네. 찍고 그 다음에는 거래가 없었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내려왔는데 이런 게 전형적인 실거래가 띄우기 아닌가. 당시에 그 최고가만 보고 이제 매수했던 분들은 이게 약간 사기를 당한 느낌이. 근데 이건 소송도 걸 네. 수도 없어요. 자기가 직접 피해준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소송을 걸어? 이제 와서는 이제 그 당시에 실거래가 띄우기로 불법적인 행동을 했다라는 걸 드러날 수 있는데 그 실거래 신고 당시에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로 이렇게 네. 됐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나는 이거의 대응 방안으로 사실은 주택거래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한 다음에 잔금을 1년 또는 1년 반 후에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건물거래도 그런 경우 거의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계약서를 어쨌든 계약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또 30일 이내에 이제 실거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잔금일을 거기다가 무조건 기입해라. 잔금일을 기입합니다. 아 해요? 네. 근데 1년 후에 잔금일인데 그 계약서가? 근데 이제 실거래 신고는 그 거래 금액과 이제 계약일로부터의 30일을 지켜야 되는 부분은 강하게 보는데 잔금일이 언제인지 뭐 그리고 잔금일 그 공시를 안 이후에 하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돼도 뭔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거를 없어요. 실거래 그 사이트에다가 박아놓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면 뭔가 표시를 하면 매우 좋은 방법이에요. 네네네. 물론 뭐 잔금일이라는 건 또 이제 매도자, 매수자로 또 협의해서 바꿀 그럼 수도 계약금 있지만 안 넣고도 실거래 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계약금 뭐 나중에 한 1년 후에 준다 이러면 네. 뭐 계약서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계약서 어차피 불료직 계약이니까. 이게 너무 자기 웃겨. 마음대로 매도자 쓰면 되지. 매수자가 그냥 가라로 계약서 하나 쓴 다음에 그냥 실거래 등록해버리면 실거래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보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전거래를 했던 그런 사례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부동산 플래넷에서 네. 나온 뭐 이제 이런 플랫폼이 있나 봐요. 네. 서울시 빌딩 매매 거래량 40% 이상 떨어져라는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를 보고 하나 이제 좀 궁금했던 게 좀 하나가 있어요. 그게 이제 2006년부터 실거래가 제도가 만들어졌고 2006년부터는 부동산 거래되는 것에 대해서 실거래 다 등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통계가 있는데 2006년에 상업용 건물 서울이에요. 서울 기준으로 업무용 빌딩 매매 거래량이 2,600건이었어요. 네. 2006년에. 근데 가장 많았을 때가 2015년, 16년이에요. 네. 16년에 4,300건이 거래가 됐고요. 2021년에 부동산 호황기 2년 전에 엄청 호황이었잖아요. 그때 거래량이 터졌었는데 2021년에 아파트 거래량도 터졌었거든요. 근데 2021년에 3,900건이 거래가 됐어요. 2020년에 3,300건 되게 많았죠. 아니 여태까지 이 빌딩이랑 상업용 건물은 아파트처럼 뭐 재건축을 해가지고 양을 확 늘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중에 나와 있는 매물수가 어느 정도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015, 16년에 거래량이 터졌고 2021년에 거래량이 터졌어요. 여태까지 2006년부터 7년에는 거래량이 2,000 몇백 건이었어요. 이때가 또 서울 부동산이 난리가 났을 때거든요. 저는 이거를 그래서 통계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2006년, 7년에는 부동산 화랑기고 엄청나게 땅값이 오르고 했던 시기지만 사람들이 빌딩 투자에 대해서는 잘 안 하다가 2014, 15년부터 기존에는 빌딩 투자를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뛰어든 거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내피셜. 제가 네. 생각했을 때 한 2015에서 2017 요 사이에는 다가구 주택을 이제 용도 변경해서 특히나 이제 마포, 홍대 이쪽으로 이런 붐이 되게 꼬마 마포, 빌딩이 홍대 이때 떴구나. 시작하는 요 시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딱 2010년대 초반부터 꼬마 빌딩 붐이라는 게 불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왜 그때 붐이 분 거예요? 아파트가 한번 바닥을 친 다음에 이제 아파트 투자 끝났다라는 심리들이 되게 강했어요. 이때 당시에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 더 이상 비전이 없다. 그러면 다른 부동산 투자처가 뭘까라는 걸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2015년, 16년도에 거래 금액은 얼마 안 돼요. 근데 2021년은 거래 금액이 장난 아니죠. 맞아. 엄청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땅값이 이게. 4,000건 거래됐을 때랑 2,000건 거래됐을 때 거래 금액은 비슷해요. 이게 뭐냐면 다 작은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건물들이 소위 말해서 터진 거죠. 이때 뭐 아까 말씀하셨던 홍대, 연남동, 그다음에 우리 성수동의 아틀리에 거리, 그다음에 이태원에 있는 골목에 있는 이런데 10억, 20억, 30억대 되게 작은 꼬마 빌딩들이 아파트 팔리듯이 막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보면 그냥 꼬마 빌딩의 성장기였거든요. 건축 산업도 되게 발전하고 리모델링하는 방법도 많이 업그레이드되고 이런 약간 모습들을 많이 보이다가 이제 2017, 18, 19부터 일반적인 시장으로 다시 변한 거죠. 그런데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네. 건물 시장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으니까 네. 이제는 거래량이 좀 늘었던 거고 이제 20년에 코로나 때 저금리가 되면서 폭발적으로 늘었고 거래 금액도 폭발적으로 네. 늘었는데 이제 22년이 상반기까지는 딱 분위기가 이대로 갔거든요. 근데 하반기 때 완전 그래서 지금 뭐 여기서 40% 떨어졌다고 하는데 상반기는 비슷한데요. 하반기는 85%, 90% 떨어졌다고 하는 게 80%요. 제가 생각할 때는 8, 90% 떨어진 진짜 것 그렇게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도 안 샀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도 그냥 매매건 수로 보면 한 2,000에서 2,500건 정도
정도? 거래가 22년하고 비슷할 것 같다. 22년보다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상반기가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거래가액도 지금 2천억 뭐 이렇게 넘어서 나오는데 한 2천억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19년 정도? 그 정도 선에 약간 형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아요. 2010년대 초반에 콩합빌딩 붐이 불면서 거래량 자체가 엄청 많이 늘었다. 맞아요.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연남동, 마포 그렇죠. 다 콩합빌딩들 이렇게 네. 좀 많이 리모델링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여기서 또 재밌는 게 2022년에 거래량은 떨어진 반면에 거래 금액이 증가한 지역이 있대요. 성동구, 영등포구, 서대문구. 2021년 대비 매매 거래량은 줄었으나 거래 금액은 성동구는 특히 99%가 늘었어요. 거래 금액이. 무슨 일이 있었나요? 이 세부에서는. 성수동, 성동구는 사실 붐인 것 같고 네. 영등포 같은 경우도 성수동의 대체제 같은 느낌으로 그리고 영등포 근데 영등포하면 딱 떠오르는 상권이 없잖아요. 야금야금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앞으로의 잠재력이 조금 있는 동네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투자가 됐던 것 같고 서대문구는 잘 모르겠네요. 되게 서대문구가 늘었어요. 도대체 어디가 팔린 거지? 서대문구 왜 이렇게 는 건가요? 최근에 신촌에 진짜 재밌는 매매 사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2019년도에 71억에 팔렸던 게 이번에 58억에 팔렸어요. 와. 13억 떨어져서. 건물주 완전 피똥 쌌겠다. 그렇죠. 그것도 2019년에서 22년이면 시장 진짜 좋을 텐데. 우리가 전에 네. 지난주에도 조합 투자로 돈 못 버는 네. 법 해가지고 뭐 연예인들이 건물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도 건물 투자할래. 근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럼 조각이라도 할래. 이런 어떤 붐들이 있었는데 연예인들 분들 중에서도 여기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네. 이대 상권도 그렇고. 맞아요. 실제 건물주라는 게 되게 멋있어 보이고 되게 편해 보이고 그렇지만 3번 이제 건물 잘못 사면 몇십억씩 꼬라박아요. 우리나라가 요즘 상권 자체가 확실히 이렇게 된 것 같은 게 구상권의 발전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옛날 상권들이 언젠간 부활하겠지라고 사람들이 다 기대를 하는데 옛날 상권들 잘 안 들어가거든요. 신촌이 이번에 그렇게 떨어져서 팔렸는데도 평당 1억 3천 얼마인가 4천이에요. 옛날 상권 살아났는데 압구정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 1억 3천에 살 거면 차라리 연남동 메인에 사지 라고 제가 알파카 채널에서 했던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얘기가 궁금하신 분은 네. 여기 우선 네, 보시면 네, 네. 채널 또 홍보 한번 하시고. 아, 네. 이거 길게 얘기한 지금 상황 아니니까. 네. 이거 되게 인사이트 있는 기사인 것 같아요. 네, 이거 맞아요. 보면서 수치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면 반년 넘게 텅텅 비었다. 왜 A급 상권서 유령 빌딩 됐나 해가지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이제 대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제 힐스테이트 판교역이라는 오피스텔을 다룬 건데요. 2018년도에 분양을 했고 입주가 이제 작년 2022년 8월에 이제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오피스텔이 약 한 580여 세대가 있고 그 중에 이제 상업 시설이 300개. 네, 진짜 300개. 많다. 와, 되게 많다. 거의 오피스텔의 한 절반 정도가 상업시설인 거네요. 네, 맞아요. 이게 네네. 그 판교역 역출구에서 또 바로 이어지는 또 대로변에 있기도 하고 현대백화점 맞은편에 있어요. 그래서 입지 여건은 굉장히 좋은데 오피스텔 수에 비해 상업시설이 너무 많고 그리고 네. 현재도 공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이거 분양 다 된 건가요? 시행사에서 분양을 했을 거 아니에요? 분양률은 사실 공개하지는 않은 아. 상태인데 그 가보면 당시에 다 뭐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이제 뭐 기사도 여러 나왔고 분양 근데- 당시에. 예, 예. 근데 지금 여기에 공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매물도 지금 너무 많이 나와 있고 제가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서 실제 매물이 얼마나 있나라고 이렇게 봤는데 220개 정도 매물이 나와 있어요. 아, 오피스텔하고 상가 포함해서? 상가만. 상가만? 네. 상가가 300개라면서요. 네, 근데 매물 수가 한 220개 정도로 그러니까 뭐 임대 놓는 것도 있고 파는 것도 있고. 아니 300개 상가 중에 220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70%가 근데 이게 지금으로 나왔다. 중복도 조금 있긴 아, 중복도 있고. 네, 중복이 정말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정말 말이 안 되죠. 거죠. 이 정도면. 그럼 아직까지 좋잖아. 이거를 이제 시행사에서 가지고 있는 물량도 있을 거고 분양을 받은 분들도 있을 텐데 아직까지 임차인을 못 찾아서 이렇게 맞아요. 매물이 많은 거고 네. 22년 8월에 이제 준공이 돼서 상가를 이제 오픈을 했는데 지금 거의 6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매물이 많은 거 보면 공실이 엄청나겠네요 여기는. 평균 거래되는 금액이 매매 13억에서 11억 5천, 그 주력평수가 48평형이라고 나와 있고요. 근데 이게 오피스텔 주력평수인 거 네. 같고 네. 상가는 아마 여기 보니까 평당 거의 1억 가까이 했던 것 같은데. 상가 같은 경우는 이제 분양 면적 대비해가지고 몇 평 몇 평에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실제로 이거 수익률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요 금액에 사도 된다라고 홍보를 많이 해요. 상가 같은 경우는 시세라는 것보다도 수익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네. 완전 수익용 부동산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익률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홍보했던 수익률 그다음 임대료를 과다한 상가 때문에 못 맞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임대료가 점점점 떨어지고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
냈던 거고 그 당시에도 이제 뭐 수익률 4% 5% 정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해서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4% 5%짜리도 비싼 거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때보다도 수익률이 떨어져서 지금 3% 미만이 된다라는 거는 팔 수 없는 상황이 됐다. 그거는 거의 상가를 네. 분양받으신 분들은 4, 5% 타겟했다가 3% 미만으로 가면 자기가 분양금 받은 가격의 30%, 40% 정도 손해보고 팔아야 겨우 팔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그 임대료도 쉽게 낮추질 못하는 게 네. 되팔 생각하면 낮은 그렇죠. 임대료 받으면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많이 못 올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 신도시 상가 말씀을 하셔가지고 여기 보니까 이제 영정 예술이산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미사역 8학원 이거 상가 실패 사례잖아요. 2018년 여름에 같이 이제 일하던 분들하고 투자를 하게 됐어요. 현금 뭐 얼마 안 들어가니까 뭐 투자를 해보자라고 해서 동현 8학원 상가를 샀는데 얼마에 사셨어요? 일단? 15억 5천 정도 됐죠. 몇 평? 전용 면적 13평, 계약 면적 35평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전용 13평을 10억? 아 근데 되게 이때 비싸다. 당시에는 뭐 다 이 정도는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하다가 입주가 되는 2021년 7월 정도 이때 그냥 저희가 그 공동 투자한 분한테 저희 집은 그냥 계약금 하나도 안 받고 정리를 저희는 잘했죠. 손해는 보셨어요? 아직 맞아요, 이제 매매가 안 됐기 때문에 사실 얼마의 손해를 봤다라고 네. 보긴 어려운데 예측으로는. 잔금 치를 당시에는 사실 되게 막막하더라고요. 터지기. 이미 많이 좀 떨어질 거라고 눈에 보였고 임대 맞추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저희는 좀 가감하게 좀 포기를 한 계약금 자체를 거고. 포기해버린 네. 거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게 투자 실패 사례긴 한데 네. 제가 이거 보니까 네. 미사역뿐만 아니라 이거 정말 좀 답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블로그에 지금 쓰고 있는 글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제목이 뭐냐면 신도시 상가 투자가 망하는 이유 해가지고 제가 찾아본 사례는 광교 신도시 네. 그리고 위례 신도시 그리고 이제 청라 신도시 세 사례를 찾아보니까 전부 다 분양할 때 시행사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를 했고 어떤 식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분양을 했고 평당 가격이 얼마 그런 걸 다 찾아보니까 다 망했어요. 근데 이게 구조적으로 신도시 상가 저희가 서울에 있는 데는 택지가 없다 보니까 그런 걸 개발을 못 하는데 신도시는 말 그대로 이제 새로 택지를 신규로 공급을 해가지고 완전 네. 대규모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위례도 그렇고 뭐 광교 신도시도 그렇고 그 청라 신도시도 그렇고 아까 이제 미사 신도시도 네. 그렇고 왜 신도시 상가 다 망하느냐 이렇게 그리고 시행사만 돈을 벌거든요. 시행사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전용 네. 면적 한 평당 1억 1천만 원이 지금 분양한 그렇죠. 거잖아요. 그 미사 같은 경우는. 네. 근데 딴 데로 찾아보니까 인천의 청라 신도시 그러니까 인천 전 안 가봤어요. 네. 청라 지도를 한 번도 안 가보고 네이버 지도로만 보니까 그 커널웨이라고 이게 긴 강 4km 정도 되는 강이 있는데 이걸 따라서 굉장히 많은 상가들이 네. 들어서 있고 건물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초기 분양가가 예를 들어 6천, 7천만 원이 분양을 했다. 네. 근데 이 사람들이 6천에 7천만 원의 분양을 받아서 그러니까 임대 수익률 4%로 세팅을 하려고 네. 하면 평당 임대료를 20만 원 정도로 세팅을 해야 돼요. 20만 네. 원에서 한 25만 원 그 사이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상가가 많은 거예요. 이 거리가 연남동에 철길 있잖아. 네. 거기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걷기 좋은 거리 해가지고 상가를 쫙 들어서고 뒤에 배우들이 딱 있으니까 여기서 막 산책도 하고 상가 이용하고 커피도 마시고 할 거다라고 해서 분양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청라는 베드타운이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서울에 대부분 직장이 있거나 네. 인천 송도 신도시에 뭐 이런 데 직장이 있어. 또 왔다 갔다 하면 여기 소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배우 세대가 이 상가 들어선 거 대비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또 시행사하는 친구한테 또 네. 물어봤어. 왜 이렇게 시행사들은 상가 분양에 목숨 걸고 이렇게 하냐. 상가가 돈이 많이 남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신도시는 가격이 싸잖아요. 서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강남도 아니고. 근데 전용 면적 한 평당 거의 1억 뭐 싼 데는 뭐 한 7천, 8천 이렇게 분양을 했는데 네. 그렇게 아파트를 분양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분양가 상한제도 그렇죠. 있고. 근데 우리가 분양가 상한제 다 막혀 있고 분양가 상한 지역이 아니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지역이 아니면 이제 분양 가격이 이제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게 정해져 네. 있고 평당 3천밖에 못 받는데 상가는 훨씬 돈이 적게 들고 짓는 거잖아요. 아파트보다. 그렇죠. 인테리어도 안 해도 건축비도 되고 맞아요. 건축비도 낮은데 네. 평당 7, 8천 뭐 1억을 받으니까 사실 시행사가 돈 버는 거 다 여기서 버는 거라고 그렇죠. 보더라고요. 이 결국은 신도시 상가는 거의 다 망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인천 청라 신도시는 뭐라 그랬냐면 7호선 교통호재 2027년 개통 예정 그리고 이제 엄청난 배우 세대 네. 이런 걸 얘기하면서 고분양을 했어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2027년에 7호선 교통호재가 있는다고 해도 영적에 맨날 하는 말 있잖아요. 네. 교통이 좋아지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쪽에 가 소비를 하지 그렇죠. 여기 소비 안 한다. 네. 신도시 상가는 특색이 없잖아요. 프랜차이즈밖에 네. 없고 생활 밀착형 상권이 네. 형성이 돼 있어서 굳이 딴 데서 이 베드타운에 가서 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임대료 싼 것도 네, 임대료도 비싸고 네. 그러다 보면 가격도 비쌀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악순환인 것 같아요. 맞아. 근데 저는 궁금하죠 여기서 아니 왜 사람들은 신도시 상가를 분양을 받는 거예요? 신문기사만 찾아보면 이거 다 곡소리 난다, 공실률 많다, 그리고 분양가가 전용 면적이 평당 1억이면 수익률을 4% 세팅하려고 그러면 평당 35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 정도면 사실 서울에서도 주요 지역에 그러니까 내 말이 메인 아니 우리 옛날에 가로수길 사령할 네. 때도 가로수길 메인 거리가 평당 60이었고 네. 세로수길은 평당 30이었단 말이야. 네. 35만 원 맞아요. 이랬단 말이야.
세로숲길은 신사역이 있잖아요. 네. 어마어마한 상권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그리고 막 오피스도 엄청 많고 네. 전국에서 오는 상권이잖아요. 여기가 평당 35만 원 받는데 아니 이 신도시에 뭐가 있다고 평당 30만 원을 받는데 평당 1억의 분양을 받으면 평당 30만 원이면 3.6%예요. 그렇죠. 관리비를 내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그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네. 근데 임차인은 어떻게 돈 벌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에 아직도 소위 말해서 속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고, 그리고 이것도 뭔가 투명한 시장이 아니다 보니까 투명하게 드러나는 시장으로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일단 상가가 제일 어려운 게 땅을 사고 우리가 건물을 사면 시세가 다 보여요. 비교 사례가 너무 쉬운데 사실 이런 신도시 상가들은 비교 사례 자체를 찾아볼 수가 없어서 맞아. 잘못 사는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상가 투자를 고민하는 분들이 있으면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해보고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임차인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 신도시 상가가 생기게 되면 대규모 택지 개발을 했으니까 기대감이 있잖아. 미래 신도시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가구가 들어섰으니까 여기다가 딱 상가를 차리면 장사가 진짜 잘 되겠다. 그래서 딱 들어가요. 비싼 임대를 내고 들어가죠. 근데 막상 장사를 해보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면 맞아요. 대규모 또 공실이 나고 계속 공실이 오래되면 임대료를 낮추게 되고 이게 악순환이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시행하는 친구한테 이런 얘기를 다 하니까 야 그래도 그 초반에 분양받은 사람들 처음에는 꿀 빨았어. 4-5% 수익률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임차인도 대규모 택지가 신규로 개발되다 보니까 건대상권이니 신사동상권이면 다 이미 있잖아요. 데이터가. 네. 데이터가 없는데 기대감을 안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게 지속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 정도 임대료를 내고 그 그렇죠. 정도 임대료를 내고 지속이 되려면 이 상권이 진짜 좋아야 돼요. 네. 그리고 고부가 같이 뭔가 좀 맞아요. 마진이 많이 나는 걸 팔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재미없는 상권에서 어떻게 마진이 많이 나는 걸 그리고 팝니까? 대체제가 없어야 돼요. 맞아요. 대체제가 없어야 돼요. 네, 근데 그리고 이게 여기는 너무 많아요. 분양할 때랑 실제 입주 시기랑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정말 그 시세의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에는 너도 나도 주변에 다 짓고 있으니까 판단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런 샘플을 가져온 거는 진짜 성공한 신도시들 샘플만 갖고 오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봤던 뭐 1기나 2기 신도시처럼 엄청 오래된 신도시들 같은 경우는 그 신도시 외에도 주변에 여러 가지가 개발이 되면서 상권이나 상가가 되게 안정화가 됐는데, 최근에 생기는 이제 이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보면 뭐 그 주변에 상권이 더 안정화가 돼서 그쪽 상가들이 좀 채워질 수 있고 이런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런 걸 감안했을 때 부동산도 그렇고 모든 투자가 저는 속도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는 정말 동떨어진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제 20대 후반 딱 30살 요 시점에 부동산 투자를 처음 이걸 한 거거든요. 제가 이거를 왜 결정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처음 투자였고 저는 무주택자고 나중에 청약을 좀 시도해볼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나 이런 것들을 살 생각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돈 모아서 공투니까 이런 데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모델하우스 갔을 때 그거 약간 반합니다. 아, 내가 그때 모델하우스 가서 계약하고 다이슨 청소기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반했네요. 다이슨 청소기가 그때 필요했어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 모델하우스 그 모습과 분양하는 그 담당자의 또 그 언변과 그리고 실제로 이제 입주하는 한 3년, 4년 뒤를 봤을 때는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맞아, 생각이 무조건 돼 보이거든. 들더라고요. 결과적으로 뭐 실패했지만 사실 후회는 없습니다. 아, 네네. 근데 경험이니까. 이런 거 들어갈 때는 반드시 진짜 그만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권인가를 네, 네. 한 번 더 생각해 봤으면 네. 좋겠고. 그걸 유혹 제일 많이 하잖아. 초기 투자 비용 얼마 안 든다. 아, 계약금 넣고 중도금부터는 다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맞아요. 사실 그게 제일 함정이더라고요. 이미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상가가 예를 들어서 8억이 적정가다라고 네. 하면 15억에 책정을 해놓고 그걸 팔아주는 사람한테 거의 억대 수수료를 네. 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무이자 뭐 해도 돈이 다 남는다라고 이제 다 그렇죠. 계산을 깔고 가는 거니까 무이자 사실 뭐 시행사 내주는 거 아니에요? 사실 네. 따져보면. 이런 어떤 신도시 대규모 택지 개발을 할 때 상가 파는 거는 시행사만 돈을 버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은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장기 지속적으로 그만큼 임대료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스터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청라, 위례 다 스터디 해보시면 다 작살났거든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 신도시 상가들은 아주 극히 일부의 사례를 제외하고 다 작살났을까? 그건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맞아요. 어쨌든 뭐 신중하게 하시길 네. 바라며 오늘 좀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 신도시 상가에 대한 좀 흥분을 했는데 아. 흥분할 만해요. 네. 흥분 좀 흥분할 만할 할수 만합니다. 있고 네. 오늘 메인 내용은 또 아까 전에 우리한테 인사이트를 준 네. 상업용 업무용 빌딩 네. 거래 매매량 네. 거래 금액 네. 요거랑 이제 신도시 상가 관련해서 해봤는데 네, 오늘도 재밌게 또 촬영을 했습니다.